4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3회 기출문제 실무 이론평가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인가? 네,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냐 하면서 그 밑에 결산 정리사항을 보여줬습니다. 자, 총개념 원장을 보게 되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기에 2월 된 게 6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4월 5일 날은 퇴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결산정리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 결산정리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600에서 200을 빼니까 잔액이 400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결산정리사항을 보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3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00입니다. 그러면 300을 추가 설정했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퇴직금 추계액이 700이었다는 얘기죠. 요 300과 요 400을 더하면 700이 되니까 퇴직금 추계액이 700이니까 300만 원만 추가 설정을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은 700이다. 이해가시죠? 자, 결산 정리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00이다 이 말이에요. 400. 전기에 2월 된 게 600인데 4월 5일 날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결산 전 이제 400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 정리 사항 때 300을 추가 설정하죠. 그거는 뭐예요? 퇴직금 추계액이 700이기 때문에 300을 추가 설정하는 것이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으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임 과장,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네,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빚 갚을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을 빨리 조달해야 된대. 그리고 김대리가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 과장,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대리, 주당 발행 금액은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배로. 그러면 자본금만큼 자본잉여금이 발생하겠군요. 자, 주식을 발행하면 가번, 당연히 자본금이 증가하죠. 나번, 자본잉여금 증가합니다. 왜냐? 2배로 가격을 높여서 발행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된다. 다번,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 자본금만 증가해도 자본 총액이 증가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가나다가 다 맞아요. 가나다가 다 맞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증가하죠.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증가하죠. 그 금액만큼 자본 총액이 증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번 답이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정리 후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배웠죠. 예.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가지고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 정리 후에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장부 금액은 뭐예요?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이죠. 자, 1월 1일날 취득했고요. 120에 샀습니다. 정부보조금은 40만원으로 보태서 샀어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침착하게 풀어볼까요? 취득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되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샀어요. 차량 운반구 (120만원) 대변에 현금 120만원 이렇게 샀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정부보조금이 있으니까 현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여기서 없어지고 (40만원이) 대신에 차량 운반구 차감 계정에 정부보조금이 다시 발생하죠. (40만원) 이게 정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을 때 취득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월 1일날 이렇게 샀어요. 1월 1일날. 근데 지금 질문은 뭐였느냐? 2020년 결산 정리 후에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이죠. 12월 31일 결산 때 어떤 분계가 필요하냐 이거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자,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그러면 12만원을 5로 나누면요 1년에 얼마씩 하는 건데요? 24만원? 네, 그러면 차변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24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4만원 이렇게 되고 이건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감가상각을 하느냐? 정부 보조금 요 40만원도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40만원을 5로 나누면 8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차변에 정부 보조금 8만원 상각 대변을 뭘로 기록하느냐? 감가상각비를 8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24만원을 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중에 8만원은 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정부 보조금의 상각으로 빼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16만원으로 가게 되고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24만원이니까 네, 120만원에서 24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120만원에서 24만원을 빼면 96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은 96만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 취득시 분계하고 그 다음에 결산시 분계까지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응? 64만 원. 취득할 때 24만 그렇죠. 40만 원을 더 빼야 되네. 40만 원을.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 운반구 120만 원에서 요 정부 보조금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차감 계정. 그러니까 이 시점에 차량 운반구는 장부 금액이 80만 원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 그렇죠. 요 정부 보조금이 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8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을 빼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을 아까 우리는 120에서 뺀 거예요. 80만 원에서 뺐어야 됩니다. 80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면 20만 원을 빼면 60만 원에다가 아니다. 80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이 8만 원이 또 빠졌죠. 그러니까 16만 원을 빼야지. 16만 원을 80만 원에서 자, 왜 그러냐면은 정부 보조금이 또 8만 원 여기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0만 원에서 다시 8만 원을 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 이 안에 8만 원 들어가 있는 거니까 16만 원만 빼야 돼요. 16만 원만. 아시겠죠? 그래서 64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64만 원.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취득 시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80만 원입니다. 요 시점에서는. 자, 근데 결산을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24만 원이 발생하면서 정부 보조금도 8만 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감 계정 8만 원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은 이제 32만 원이 된 거예요. 32만 원. 그러면 120만 원에서 32만 원을 뺐다가 24만 원을 빼는 거나 아까 80만 원에서 16만 원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정부 보조금이 여기서 88만 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64만 원이다 하는 겁니다. 64만 원. 네. 이거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문제.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은 45만 원이다. 결산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 당기순이익이 45만 원이다. 결산정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이걸 이제 결산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걸 반영을 하라는 것이죠. 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지 마이너스 요인인지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산사항 임대료가 수익이죠. 미수 수익을 계상하지 않았다. 수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상해야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플러스가 되겠고. 두 번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대요. 이건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걸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이 3만 원만큼 빠진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했다. 선급보험료를 단기의 비용으로 했다면 이게 지금 그 말이죠. 선급보험료, 차기의 보험료가 있는데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급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았죠. 그러면 비용에서 이건 빼주니까 비용에서 빼주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이 증가되고 3만 원이 증가되니까 결국에 3만 원만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8만 원, 48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증가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계를 또 써보면요. 분계를 써보면 저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점을 1번이라고 하면요. 1번 분계는 임대료 미수수익을 계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의 미수수익 2만 원, 대변의 임대료 2만 원, 이걸 빼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계가 뭐예요? 거래의 결합관계가 차변의 미수수익이 자산 증가요, 대변의 임대료는 수익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플러스다, 수익 발생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계를 하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했다면 계상할 때 어떻게 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3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만원, 이 분계를 누락시켰다는 거죠. 이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용 발생이니까 아까 여기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이거 선급 비용을 잡아야죠.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잘못 잡은 거죠.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4만원? 4만원, 대변 보험료 4만원, 이러한 수정분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차변의 선급비용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이익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라고 했던 것이고 요거는 마이너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수익 발생, 비용 발생, 비용 취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3만 원을 증가시켰던 거예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미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미회수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는 T 계정을 한번 그려서 따져볼까요? 매출 채권 T 계정. 자, 이게 터치가 안 되니까 마우스로 그려서 여러분 글씨가 좀 이쁘게 안 써지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매출 채권입니다. 이게 계정이 매출 채권이에요. 예. 자,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죠.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초가 어디로 적혀요? 차변에 적히죠? 7만 원. 차변에 7만 원.
기초는 차변의 5. 그 다음에 당기 현금 매출액. 현금 매출액은 매출채권하고 일단 상관은 없어요. 다음 세 번째, 매출채권 회수액. 자, 매출채권을 받으면 대변에 가죠. 우리 외상매출금을 받으면 뭐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니까 매출채권 회수액 19만 원은 대변에 가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19만 원. 다음 당기 총 매출액. 아하. 당기 총 매출액은 29만 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매출한 게 4만 원이라는 말은 외상으로 파는 게 25만 원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요 두 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이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25만 원은 차변. 예.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미회수액. 19만 원은 회수했으니까 자, 전기 기초 7만 원에다가 단기에 외상 매출한 게 25만 원이니까 총 회수해야 될 돈은 32만 원이란 말이죠. 32만 원. 32만 원 중에서 19만 원 회수했으니까 못 받은 돈은 32에서 19만 원을 빼면 되죠. 얼마 나온가요? 51만 원이죠. 아니. 32만 원 빼기 19만 원. 13만 원이죠. 13만 원. 그래서 답은 못 받은 거 이거다. 13만 원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T 계정으로 차변 대변의 자리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숫자를 갖다 배치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간이과세 제도.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맞아요. 법인은 모두 일반 과세자입니다. 다음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네. 뭐 이런 규정 없었죠? 우리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적용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3년이에요. 3년. 여기 5년을 우리 뭐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은 배우진 않았는데 3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3년간은 일반 과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5년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 보겠습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네, 이건 여러분 알고 있죠.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 3, 4번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유추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과세표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은 게 과세표준인 거니까 자, 어느 거 더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판매액 과세표준이죠. 견본품의 시가
견본품을 파는 건 과세표준 아니에요.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공급액.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죠. 면세는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아요. 다음에 네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이건 시가를 가지고 과세표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간주공급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나 상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거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잡아요. 6,5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10번 문제부터가 부가세 문제네요. 아까 조금 전에 9번까지는 9번부터 부가세 문제군요.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 이 재무회계 문제가 8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9번부터 지금 부가세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9번, 10번 계속 부가세, 11번까지가 부가세 문제고 12번부터 네 문제가 소득세 문제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군요. 다음 11번 부가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분납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그 소득세는 분납 제도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없어요. 1번이 잘못됐고요. 2번을 2, 3, 4 맞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고 가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한다. 맞는 거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한다. 이거 알고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는 거. 4번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런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은 예정신고를 해서 3분의 1에 미달하는 부가가치세만 내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부가세가 징수가 되죠. 그냥 그대로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아도 되긴 돼요.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돈 여유가 없는 기업에서는 신고해서 3분의 1만 내야 되겠죠. 4번 맞다 하는 겁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수입 시기, 소득세법의 수입 시기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감을 가지고 잘 맞추셔야 돼요. 자, 1번.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날이 수입 시기이다. 이건 틀렸죠. 왜 그러냐? 여러분, 시용 상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재고자산 문제에도 그런 문제 나왔지만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를 우리는 수입 시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한 날은 아니단 말이죠. 인도하는 날과 구매자가,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밝히는 날은 다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 시기이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돈을 저축했다가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 시기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입니다.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식이다. 그러면 3번을 볼까요?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인적 용역 제공은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또는 용역이 완료된 날, 용역이 완료된 날을 수입시기로,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이 완료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4번 자산의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시기 문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오면 1번이 시용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1번이 확실히 틀렸다 하는 거. 또 2번 우리 금융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요. 수입한 날이 수입식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시기에 관한 문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자, 가번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김한공 씨가 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도 있네요. 100만 원. 또 기타 소득도 있군요. 정신적 피해로 보상금을 200만 원 받았어요. 다음 상장 주식 양도차익 소액주주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게 비과세예요.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소액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사고 팔아서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건 빼고, 요건 빼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소득하고 금융소득이 또 1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얼마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냐면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신적 피해로 받은 보상금 2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김한공 씨가 근로소득 외에 이러한 소득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자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었지만 이자소득은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 또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 이거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니까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근로소득 금액 2,500만 원만 종합소득 금액으로 봐야 된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번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6월 1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죠. 올해는 6월 1일까지. 자,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바로 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2020년도는 6월 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1번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자, 우리가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말이죠. 결손이 났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지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과세 표준이 없더라도 또는 당기 순이익이 나지 않고 당기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네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했으니까 면제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자, 2, 3, 4는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갑시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3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 되어가지고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분납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달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어요. 2달에 걸쳐서.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인적 공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최근에 연말정산 앞 시간에서 쭉 했기 때문에 인적 공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1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맞아요.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제외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망의 경우는요. 사망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 전 상태를 기준으로 인적공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인적공제 적용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맞았겠죠.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장애인은 소득만 없으면 됩니다. 나이의 적용은 안 받죠. 다음 4번째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말하는 거죠. 자녀가 미국에 있든 뭐 캐나다에 있든 부양하는 것으로 봐줘요. 교육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3회에 이론 문제 15개를 다 풀이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이나 소득세 이론이 오히려 공부가 잘 되신 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바로 그 문제로 돌아와서 즉 9번부터 문제를 푸는 거죠. 나는 부가가치세 문제는 쉽더라.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이 내가 좀 딸린다.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꼭 풀 필요 없이 9번부터 와서 푸는 거예요. 소득세까지 풀고 그리고 나서 1번으로 가가지고 재무회계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나는 재무회계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